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박수로 상쾌한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뭐 했죠? 이번 주에 회의를 2시간을 했죠. 그렇죠. 저번 주였지? 뭐 때문에 회의를 했죠, 저희가? 굿즈! 오, 개봉 박두. 저희 굿즈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맨날 설문조사 폼에 맨 마지막 질문에다가 혹시 굿즈 받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소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굿즈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받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소 써주세요 라고 써놨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로 실물로 굿즈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변에서도 왜 갖고 있는데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건 저희가 회의에서 제작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왔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굿즈 무슨 종류 있다고 그랬죠? 뭐 하기로 했었죠? 일단 저는 에코백이 갖고 싶어서 엄청 어필을 했고요. 저는 우리 만들기로 한 거 머그컵. 머그컵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또 만들기로 한 거 뭐 있죠? 스티커. 스티커, 맞아, 스티커. 그거랑 키링이었나? 네. 오, 키링 종류 되게 저희- 많네요. 네, 저희 키링 야채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죠. 저희 미영님이 야채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력 어필을 하시고 네. 또 엄청 디자인에 재능이 있잖아요. 또 아이, 무슨 재능까지야. 사실 우리 썸네일도 미역이 디자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뭐 이거를 어떻게 외주를 맡겨야 되나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미역이 짠하고 이거 썸네일이야 이러고 바로 들고 와서 제가 잔재주가 좀 많아요. 네 굿즈 또한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금손 미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메일 주소 써달라고 할 때마다 이거 공수표 날리는 거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굿즈 제작 단계에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에요. 사실 메일 주소 써달라 그러면 저는 많이 안 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일 주소 다들 써주셔가지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기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 갖고 싶어서 만들어요. 맞죠. 아무튼 기대되네요. 이랑 지난 한 주 동안 뭐 특별한 일 있으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저희 개강을 했죠. 아. 대학생 대상 팟캐스트. 저희도 대학생이니까. 걔가 저기 지금 뚝비님이 저는 와닿지가 진짜 않아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근데 뭔가-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뭔가 다들 개강 옆에서 이러시니까 저도 개강한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뻥치지 마세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기만자예요. 네. 너무 슬퍼요. 개강하고 많이 힘드신가요, 제로님? 저요? 네. 죽겠죠. 왜죠? 어. 막 학기잖아요. 조금 여유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막 학기 정도 되니까 이제 무슨 수업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고요. 설렘도 없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학기면 약간 설렁설렁 다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들. 그쵸. 근데 저는 전혀 설렁설렁 다닐 수가 없어서 진심 100%를 담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막 죽겠어요, 막. 저도 개강을 했는데 저도 슬슬 제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슬 설렘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실러버스,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네. 뜨자마자 열어보고 막 참고문헌 뭐 있는지 한번 보고 강의 자료들 올려주신 거 올라오자마자 읽어보고 미리 예습해가고 이런 정도였는데 에? 진짜로 저는 전공을 그래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수업 10분 직전까지 들어가서 그때 한번 쓱 훑어보는 정도. 설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실러버스 열심히 봐요. 왠지 아세요? 왜요? 비대면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들여다보거든요. 그게 나오나요? 그러면은 비대면 되면 네, 맞아요. 아. 승리자의 미소. 진로가 뭐냐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외대는 너무 쿨해요. 맞아요. 그러게요. 종정시에서 클릭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엥? 진짜? 그냥 버튼을 누르면 휴학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휴학이 되더라고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하고 싶어져요. 네, 저도 약간 개강을 앞두고 두 분 되게 바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은 게 한 번 이렇게 쉬고 나니까 내 개강은 도대체 언제 찾아올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들고 한 번 이렇게 쉬고 나니까 언제 돌아가야 될지 더더욱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학기 휴학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학기도 이렇게 쉬고 있는 거 보면 나의 개강은 언제 찾아올까라는
아니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요즘. 제 생각에는요, 한 학기 휴학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1년 휴학할 때 계획은 한 학기 그쵸? 근데 휴학이었거든요. 보통 버튼 누르면 1년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년으로 해놓고 한 학기 끝나면 복학을 하면 되는데 음, 그게 이제 휴학의 맛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 맞아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대학생의 휴학은 그냥 휴학이 아니잖아요, 또. 그쵸. 그냥 방학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실 텐데 뚝비님은 휴학을 하면서 뭔가 루틴이라던가 좀 지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루틴을 좀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에 연휴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좀 제가 잘했던 것들 위주로 좀 바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잘해왔던 거, 저 스스로 해왔던 거를 자동으로 미루게 되고 그냥 남이 시키는 거를 위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다시 제 루틴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팟캐스트도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말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독서 모임에서 얻은 생각들도 깊이 있는 말로 또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할게요. 뚝비님의 우리랑의 질이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는 루틴이라고 할 만한 거는 기상 시간하고 취침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기상 시간. 아침에 뭐가 없으면 그냥 그 전날에 3시, 4시 이렇게 자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12시고 이러면 조금 저는 이런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알바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정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기상 스터디 이런 걸 한다든가 그런 루틴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개강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1교시 수업이 많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첫 주니까 OT네? 더 자도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는 이제 개강해서 잠이 줄어들었더니 잠이 쏟아져서 수업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있는 그 휴식 쉼터 거기로 달려가서 자는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저 거기 궁금해요. 빈백 저 있다면서요? 맨날 가요. 네. 오늘도 빈백이 거기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학교를 5년 다녔는데 아직도 몰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조용해요? 네. 거기 근데 빨리 가야 돼요. 한 10시쯤 가야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돼요. 뭔가 도서관에서 자는 거 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데서는 자면은 진짜 자는 것 같은데 뭔가 도서관에서 자고 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잠을 자면은 저희 보통 책 빼고 자면은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뭔가 도서관에서 자면은 뭔가 자도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좀 잘 잤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런 속설 있죠. 네. 책을 베고 잔다던가 막 수능날 아침에는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던가 이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랑이랑 저희 이번 주 주말이 추석이죠. 네, 맞아요. 다들 어디 내려가세요? 저는 항상 안 내려갔어요. 왜요? 큰 집. 본인이? 네. 좋은가요, 그거? 오,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좋은 점이 나오죠? 아, 큰 집의 맏딸입니다, 저는. 제사 지내요, 다들? 차례. 네, 차례 저희 지내요. 음, 저희도 간략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저희도 간략하게. 근데 뭐 제사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내왔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행사 없으면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진짜로 이제 조상님 모셔서 이걸 드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또 이제 추석 대명절이니까 다 같이 담소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네요. 뭔가 사실 그냥 그 제사라는 자체보다 그 안에서 뭔가 같이 의미를 얻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추석 너무 좋은 게 강의하네요. 저는 월급 공강이라서 이번에 아유, 그래. 없어.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추석 때 사람 많으려나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쵸. 생각보다 서울에 많이 남지 않죠. 한산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추석에는? 제가 작년 추석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감사하게도 막 명절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일하면서 막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좀 괜찮은 위치였나 봐요. 저는 지금 똑배님이 추석에 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악몽이 생각이 났는데 일한 적 있어요? 저 편의점에 추석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물류가 한 세네 상자 들어오는데 추석에 20상자 들어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끝나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진짜로 리터럴리? 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
눈물이 쌉니다. 금방 울어요. 아, 미치겠네. 아무튼 추석 잘 지내고 오시고 네. 와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다면 아, 같이 꼭 나눠주시기를 맞아요. 바랍니다. 또 대가족이 모이니까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랑이랑 가족 에피소드 저희 웃긴 거 진짜 많은데. 진짜요? 그게 그게. 약간 골 때리게 웃긴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웃긴 거예요? 둘 다 원하는 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음. 다 원해요. 궁금해요. 가족 에피소드 엄청 많아요. 궁금하네요, 뭔가.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족 에피소드 같은 거? 근데 막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이건 방송에서 말 못할 것 같긴 한데 동생을 아빠가 계속 뭐라 그래가지고 추석 때 네. 동생이 화나가지고 설마, 옛날에는 설마. 이렇게 주택 같은 데 살았는데 그 창문을 넘어 도망친 막 백세 노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책 중에. 그래서 진짜 추석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갔다 오니까. 몇 그래서 살 때였어요? 고등학생? 아, 그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창문을 넘어 도망친 제 동생 이야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창문을 너무 도망치는.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거에 맨날 오이 빗대가지고 학생 창문을 약간 넘어 이런 도망친 백세 노인이 아니라 창문을 넘어 도망친 18세 고등학생 이러면서 막 말했었거든요. 얼마나 싫었어. 애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네. 귀엽다. 나와서 밥 먹으러 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들어오는 것도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더라고. 언제 보니까 있더라. 그 정도면은 약간 소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 표지가 막 생생하게 그러니까 떠오르네요. 저도 음. 그 하늘색 거기 거기가 저는 자동으로 이제 동생 얼굴이 합성이 되는 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생각났어요. 추석 에피소드 하면 뭐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닭을 올리잖아요. 한 번은 원래 전통식으로 네네. 닭을 올리려면 닭 모가지를 그대로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래서 한 번은 그 전통을 지켜보겠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걸 사오신 거예요. 머리 있는 닭을? 네. 오 마이 갓. 그래서 가져왔는데 가족들이 다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차례를 지냈는데 눈 뜨고 있나요? 당연하죠. 오 마이 갓. 어. 감겨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조금이면 눈 감겨지기에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명절 하니까. 우리 이랑님들께서도 혹시 추석 지내시고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갑자기 우리 구독자님 분들을 이랑님들이라고 불러버렸는데 김칫국을 마셨죠? 저희가 이제 이랑님이라는 구독자 애칭을 정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하고 우리 패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 좋아요. 근데 제 머리가 잘 안 따라줘서 구독자님들이란 말이 자꾸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구독자님들이 더 오글거리던데. 진짜요? 네. 뭔가 저희도 오늘은 3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은근히 노련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좋은 구독자 애칭이잖아요. 사실 이랑이랑 전 좀 의식적으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이 한 4-5번째 정도 녹음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녹음 여러 번 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 느꼈던 점, 달라졌으면 좋겠는 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좀 우리 패널들이 많이 그래도 되게 프로 같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좀 거침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편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말하는 거 아주 재밌어요. 말을 스무스하게 잘 하게 된다면 편집할 때 좀 덜 귀찮아지니까 편집도 더 이제 앞으로 스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저희가 첫 화 프롤로그 녹음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너랑 사연을 읽을 때 그 전에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선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했을까요? 저희 다 까먹었죠? 네. 저희 전부 다. 2화까지는 선서 없는 약속 없는 방송으로 지내왔지만 지금부터 다시 잘하겠다고 한번 나중에 선서 한번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까먹을 수도 있죠. 시행착오 그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잊지 않고 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가 뭔지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오늘 주제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열등감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비화가 궁금해요. 저희 어떻게 말을 꺼내게 됐더라? 우리가 느끼는 좀 불쾌한 감정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 그냥 학교에 가면 너무 잘하는 친구들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뭔가 나 스스로 너무 못났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기도 하잖아요. 되게 흔하게.
대외 활동이나 시험 자격증 이런 거 엄청 많이 주르륵 가진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그걸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서 열등감을.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토크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했을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저도 약간 대학생들의 주된 감정인데 사실 저도 그렇고 자존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꼭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오늘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 나누고 또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면서 1학님들과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럴 것 같다는 기대가 뭔가 됩니다. 자존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특히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일도 많고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나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3회 오늘 들어가는데 앞에 1회, 2회도 부제목으로 이제 주제 뒤에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3회 제목은 어떤 거였나요? 3회 제목 두 가지였죠? 3회 제목 제가 지었죠. 아, 부럽다. 동시에 너무 밉다? 아, 였나? 아 부럽다 동시에 너무 밉다.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제목 지어주셨을 때 저 뚝비님하고 저하고 너무 잘 지었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음. 천재죠.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살아가면서 사실 SNS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고 하니까. 혹시 전소연 아세요? 네. 또? 네 알아요. 아이돌 전소연. 네네 알아요. 전소연 노래 중에 가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너네는 우리가 너무 밉겠지만 돈을 발라서라도 여기 끼고 싶겠지. 아, 그 저번에 했던 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푸푸푸푸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찢었다 찢었다. 네, 그런 가사가 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 이게 되게 그 열등감이라는 거를 잘 표현하는 그리고 우리 미영님이 제목에서 딱 말해주신 언어화해주신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요. 되게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1회와 2회 나랑은 제로와 뚝배가 진행했는데 그럼 오늘 3회 나랑은 미영님이 진행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드디어 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존감과 열등감을 주제로 해서 진행을 맡게 된,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게 된 미역입니다. 자존감과 열등감 처음에 딱 주제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내 얘기를 해야 한다 하는 역할을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을 조금 했어요. 내 이야기를 솔직히 하게 다 털어놓기에는 뭔가 조금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감추기에는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제도 주제겠다. 에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아 보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저의 부분을 조금 드러내보려고 해요. 저는요,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 같은 거, 예를 들면 코딩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 산업?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뭐 그런가 보지.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알려줘. 뭔지 모르겠네. 저 처음 들어봐. 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나 조금 아는데? 하는 그런 것들의 경우 저는 모르는 걸 빨리 인정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걸 잘 못해요. 어떻게든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지식의 한 조각이라도 끌어와서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분야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제 전공 혹은 좋아하는 다른 것들 이렇게 말을 좀 털어놓으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이렇게 쉽게 나 모르는데 하고 얘기하는 거 어려워하나요? 이해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공감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요? 예를 들면 대학교 때도 그랬고 사실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막연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개봉하는 거 알아?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걸로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이 대화가 그냥 단절이 돼버린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딱 모른다 그러면은 얘 뭔가 실망하지 않을까? 혹은 얘 이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뭐 그거 누구 나오는 거라고 정말 그것만 알아서 한 토막만 아는데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잘 모르는데 그 친구한테 공감해주는 척을 해서 그냥 그 분위기를 막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예전에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학문적인 거나 저희가 대학교 때 수업을 할 때도 조금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뭘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거 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어설프게 말하다가 정말 나중에 뭐 토론 수업이나 좀 깊은 탐구로 들어가면은 정말
만천하에 제 부지가 까발려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서 아, 네, 저 이거 문단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랑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그 뚝비님은 이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서 그쵸. 그거였는데 저는 약간 내가 모르는 게 부끄러워서 음. 였거든요. 제로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약간 스스로 1화 때인가 얘기를 했었지만 엄청 똑똑하다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음. 인터넷에서 INTP 특성 찾아보면서 똑똑하다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막 그래서 아는 척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영님이랑 똑같이 내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철학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 특히 이 이랑이랑을 진행을 할 때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좀 하고는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더 저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좀 두려워하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아, 다들 그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태도가 제 고쳐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면서도 나도 그거 알거든 하는 자존심을 쉽게 구피려 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나 제 전공, 그러니까 영문학 이런 것들은 그냥 취미로 즐기는 사람 중에서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런 자존심이 잘 굽혀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쩌다 이런 나쁜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나? 하고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봤는데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안에서는 저 스스로 제가 그걸 뭐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숨기고 싶어서 내가 모자라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좀 어려웠던 단어가 그게 뭐야? 그거였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 참 뱉기 어려워서 애매모호하게 아는 척 미소만 지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 상대가 엥? 그것도 몰라? 혹은 그걸 넘어서 나보다 좀 못하네? 하고 생각할 거라고 스스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열등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열등감을 느꼈던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요,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나보다 더한 것을 성취한 사람을 보았을 때 열등감을 느껴요. 특히 나랑 관련된 분야에서 특출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들, 저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즘에 데뷔한 아이돌들 보면 막 무슨 07년생이다, 08년생이다 이렇게 나이를 알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와 진짜 어리네? 대체 몇 살이야? 하고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만약에 나랑 관련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07년생, 08년생이란 사람들이 막 끝내주는 영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던가 이동진의 버금가는 글을 써요. 그럼 그때부터 와 07년생 몇 살이냐? 하고 제 나이에서부터 그 숫자를 셈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부럽다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 어린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할 동안 난 뭘 했지?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슬슬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단순히 부러웠던 마음이 질투가 되고 그리고 질투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때부터 슬슬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예술 분야는 보통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확 와닿으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더 우월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 보여줬을 때 열등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좀 이런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우울감까지 느껴봤던 적도 있고 저의 부끄러운 열등감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뚝비님, 제로님이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좀 궁금해요. 최근에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강렬하게 열등감을 느껴서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요, 당연히 열등감이나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되게 천천히 미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얘기인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이거 그- 진짜 네. 첫 번째 지점이 일단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엄청 우울해진다는 거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열등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저는 진짜 솔직히 터놓고 말하자면요. 미영님한테도 가끔 느껴요. 왜냐면 미영님이 진짜 능력자거든요. 그쵸. 어떻게 저런 거 다 해내지? 잔재주가 맞아요. 막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저는 부러움인 것 같아요. 뭔가 어차피 제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불안과 열등감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부러움 한 99%? 열등감 아. 1%? 동감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엥? 내가 미영님 나이 때 뭐 했지? 아. 그런 게 은은하게 깔려 있으니까 아. 어떤 사람이든 다 열등감을 느끼지만 또 열등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음. 그리고 연예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엄청 현타하거든요. 오, 진짜요? 사실 엄청 되게 부끄러운 얘기고 진짜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사실 제가 연예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 아이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아이돌을 좋아해 왔고 보면 아이돌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죠. 미영님 말씀대로. 그럴 때 보면은 예전에는 다 저보다 언니 오빠였는데 요새는 너무 어린 거예요, 친구들이. 딱 제 나이대에서 데뷔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거의 없고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반짝반짝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빛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미운 거죠. 완벽한 전형이네요. 네, 정석. 미영님이 지어주신 제목대로 너무 부러운데 너무 미운 거죠.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약간 왜냐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걸 아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예 저보다 엄청 어리거나 엄청 나이가 많으면 별 생각이 없는데요. 오히려 저는 동갑이면은 동갑일 때 인정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볼 때 되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영님 말씀해 주시는 거 딱 보면서 이제 들은 생각은 확실히 뭔가 부러움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누가 로또 당첨됐다고 하면 부럽다 한 다음에 되게 뜬구름 같은 말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부러우면 진짜 말로 뱉어도 그게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부럽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열등감은 오히려 되게 침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왜냐면은 나랑 되게 관련 있는 일인데 누군가한테 뭔가 열등감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보통 저희 열폭한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옆에서 누가 쟤 열폭한다 이럴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뭔가 조용히 뭔가 제 안에 칼을 갈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열등감을 느끼면 가서 뭔가 내가 한 시간을 더 해서 이런 느낌이라서 좀 부러움과 열등감이 되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저한테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 혹은 순간들이 되게 다양한 종류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생각하는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이 저희가 어떤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막 사실 그런 날은 아침에 단체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막 버스 같은 거 탑승하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구든 다 짐을 싸가지고 열심히 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솔하시는 스텝을 위해서 사실 따뜻한 뭐 커피 같은 거라도 한 잔 사다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 직접 행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졸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렇게까지 마음을 쓰네? 근데 그것들이 내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지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걸 못했다? 라는 거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관련성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저랑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막 열등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방금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열등감이 들 수 있나. 너무 건실한 열등감인데요. 그니까요.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건데 불구하고 그냥 저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저를 되게 괴롭게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했지? 이러면서 저를 되게 괴롭히고 사실 그게 가끔은 좀 저를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서 네. 다음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열등감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자존감 느꼈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깎아먹은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자존감을 느꼈나 하고도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그럴 때 내가 먼저 말 안 했는데 주변 사람이 내가 뭘 잘하는지 눈치채주고 너 이거 좀 잘하네? 아니면 너 이거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네? 좋아졌네? 할 때 자존감이 좀 뿜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약간 죽도록 노력한 거 티 안 나야 됨. 고고한 것 같지만 발밑은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는 백조같이 약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하긴 했는데 좀 늘었나 보네? 하고 조금 부끄러운 듯이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다 말하고 나니까 제 망상의 한 부분을 들킨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저는 그럴 때 자존감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생각도 짧게 했었는데 하하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하하버스라고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얘기한 게 있는데 네네. 항상 자기가 미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어떤 캐릭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되게 잘났는데 그리고 막 이성한테 되게 인기도 많고
잘 잘하고 나가는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나는 몰라야 네, 돼. 나는 모르는 아, 나의 잘남. 자기만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아는 네,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인식됐을 때 조금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달성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어, 네, 부끄러운 부분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 좀 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잠깐 화제를 돌리고 네. 싶어요.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넘어가 주세요. 네. 뚝비님, 제로님의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자존감 오르는 순간. 일단 저는 자존감이 오르는 순간이 기본적으로 제가 좀 효용성을 느낄 때, 가치가 있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뭔가 좀 뿜뿜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최근에 자존감을 올라갔다 아니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효용 가치에서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순히 저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막 세상으로 전해졌을 때 좀 더 나은 가치로 퍼져나가는 걸 보는 거를 되게 기뻐하는 사람인데 제가 책을 한번 썼었는데 간단하게 그게 이게 전시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걸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가볍게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지 글도 하나 써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지나치면서 본 글이었지만 그 당시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책을 쓴 의도가 저도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이게 전해지는 걸 보면서 누가 내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주고 이게 이어져서 누군가에게도 그런 추억이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딱 느꼈는데 갑자기 그날은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지고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하고 잤던 기억이 막 납니다. 진짜 그 순간에 짜릿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스파크 팍 튀는 것처럼 뭔가 나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순간 저는 뭔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자존감이 동시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제 뚝비님이 그 소식을 카톡으로 막 알려주셨는데요. 맞아요. 그 옆에 사실 제 책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이고. 카톡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부러웠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많이. 네, 그리고 옆에서 제가 책 만드는 것도 지켜봤잖아요. 뚝비님 진짜 글이 너무 재밌고요. 너무 좋은 글이라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님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순간이요? 네,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던가 그런 순간들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디오 매체를 만들면서 더욱 실감을 하고요. 또 항상 느꼈던 건데 저는 말을 할 때 되게 술술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부러워요. 거침이 좀 많이 없고요. 또 생각이 말을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좀 스마트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편이고 또 말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을 약간 뚝비님이랑 비슷하죠. 내가 전하는 말을 이 사람이 완벽히 100%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엄청 자존감이 올라요. 그럼 뭔가 비슷하네요. 저랑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게 좀 전해질 때 비슷한 저랑 같은 느낌인가요?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는 없고요. 약간 제가 말을 할 때 좀 스마트해 보이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이랑이랑이 제로님의 자존감을 높이는 좀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그쵸. 저 녹음할 때마다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요새 하는 일 중에 이 녹음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소중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어떤 걸 할 때 즐겁냐면 제가 과외를 할 때 되게 즐거웠어요. 과외도. 그쵸. 그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도 딱 되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랑 나랑 핀트가 맞았다. 라디오로 치면 주파수가 맞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들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되게 짜릿하고요. 또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자존감이 오르죠. 저도 요즘에 과외를 시작했는데 제가 제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엄청 떨려가지고 첫 과외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로님이 그냥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뭐지? 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이럴 땐 언제 얘기하고 저럴 땐 언제 얘기하고 그걸 다 준비해 가야 저는 그나마 80%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져요. 이 문장을 보고 먼저 준비를 안 해가면 잘 알고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머리가 좀 많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미안한 건데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 운동선수 감독들이 네. 운동선수 할 때랑 감독할 때랑 다르다.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는 거랑 가르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것도 제가 알게 되는 과정도 좋아하지만 제가 안 거를 더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난 거라서 타고난 거라서 가르칠 수 없다. 미영님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열등감 올라오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한 부분이고 솔직히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재수없어 하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우리 미영님이 더 낫습니다. 정말 노력으로 정말.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영님 나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제가 미영님 나이 때는 이제 생각이 좀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 주세요. 제 얘기를 네네. 혹시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말하면서 이런 걸 할 때 가장 자존감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뚝비님이랑 미영님은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점 있을까요? 나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안 꿀린다. 저는 공감? 오. 맞아요. 뭐 대화로서의 공감이든 뭐 다양한 뭐 매개체로 같이 공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좀 제 장점이자 좀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공감이 능력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공감 능력 없는 거를 쿨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거든요. 저는 공감도 지능인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뚝배님의 공감이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최근에 스스로 깨닫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성실성이요. 저는 그거를 제가 끝까지 끈질기게 뭔가 하려는 노력은 그래도 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뭔가 하고 싶은 그게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자 하고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두 분 다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왜냐면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면이 있을까요? 저 먼저 논리력. 논리요? 제가 진짜 논리, 철학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걸 좀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면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해야 할 때 그때 너무 머리가 하얘지는데 저는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할 때 이게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을 두세 번 더 해야지 그 퍼즐이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요즘에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능력을 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의외인데요, 저는. 제가 아는 미영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성적인까지는 네네. 맞는데 논리적인은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저는 혹시? 되게 사소한 건데 거절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는데요. 맞아요. 뭔가 거절 잘 못하실. 저 거절을 것 잘 같아요. 못해가지고 거절을 못해서 사실 하게 된 것 중에 나중에 돌아봐가지고 의미를 찾게 된 것도 되게 많긴 한데 굳이 안 갔어도 되는데 하면서 막 후회하고 정작 내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별로 안 중요한 일에 끌려갔을 때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의 시작은 제가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래서 되게 거절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것보다도 되게 정중한데 거절 잘하는 사람들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기분 뭔가 상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거절하지. 않은데 거절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가지고 그런 능력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저 거절 못해가지고 맨날 바쁘게 살거든요. 진짜. 그래도 뭐 저희가 회의하자고 하는 거 이런 거 거절을 하시지 않으시던데 그래도 그거는 뭐 제가 이랑이랑에 대한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랑이랑 좋아한다니까요. 믿어주세요. 거절 못해서 하게 된 많은 일들이 있죠. 진짜 부럽네요. 저가 부러운 거. 아무래도 저한테 부족한 거겠죠? 그쵸? 체력 좋은 사람. 체력 맞아요. 저도 생존 운동을 그래서 생존 운동이라고 생존 하는군요. 운동을 하려고 러닝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체력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체력이 있어야 이제 거절도 잘하고 논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하면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출발점에 사실 그 체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순간에 그냥 시작을 해버리고 중간쯤에 나를 그냥 혹사시키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면서 무너졌던 순간들이 저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출발부터 뭔가 나를 보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체력일 수도 있고 몸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지금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갑자기 훅 다가와가지고 앞으로 한 반년, 1년 정도를 지내면서 똑비님의 말씀을 좀 잘 새겨볼게요. 영광입니다. 네, 진짜로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체력으로 인해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부럽네요. 다음 그럼 이제 미영님의 남은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네, 마무리 해볼게요. 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찾아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찾아낸 방법은요, 스스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스스로를 깎아먹지 않는 거예요. 난 아직 모자란 사람이야. 와, 난 너무 부족한 멍청이야. 이 두 개 사이의 줄타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요,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본 건 그 사람의 멋진 부분들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발이 아니잖아요. 또 나이가 아니라 플레이 타임, 투자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이 열등감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나도 저렇게 노력하면 어렴풋하게나마 저 사람만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요.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여기서 주저앉아서 타령을 해. 그럴 시간에 빨리 일어나서 뭐라도 더 해. 하는 식으로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너무 땅굴 파고 들어갈 정도로 자책하면 안 된다. 사실 저도 이걸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저도 아직도 잘난 사람을 보면 불타는 질투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죠. 열등감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요.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많이 하기. 선행도 많이 하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온다잖아요. 칭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변에다가 와, 너 이거 잘하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열등감을 사르르 없애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도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의 멋진 면을 찾았구나.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되게 뿌듯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이 열등감 땅굴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이야기 듣고 혹시 떠오른 사연이 있다던가 할까요? 칭찬이요. 전 칭찬이라는 방법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새로웠거든요. 저도 약간 칭찬 많이 하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게 초등학교 때 저희 막 과학 탐구 보고서 이런 거 쓸 때 귤 두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 한쪽에는 착한 말하고 한쪽에 나쁜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귀신같이 뭔가 나쁜 말 한 거는 시들고 막 착한 말 한 거는 괜찮다고 이런 경험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보고서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가지고 저희도 이랑이랑 하면서 각자에게 좀 칭찬의 말을 많이 건네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고요. 땅굴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좀 미영님이 뭔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 분야이실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거 그거요. 그냥 스스로가 아직 초보자라는 부족하다. 걸 좀 깨닫고 스스로 그걸 다시 네 아직 초짜다. 뭐 갑자기 얼마나 사투리가. 네. 니 아직 초짜다. 자만하지 말아라. 뭘 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그러냐. 이런 음. 식으로 조금 타이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기 장인이거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자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힘이 잘 안 나기도 해서 그냥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침대에 제 몸 모양으로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끝도 없이 침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 혹은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사소한 거라도 뭐든지 액션을 취하는 거. 막 진짜 나가서 설거지라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빨래를 한다던가 별거 아닌 일이라도 내가 움직이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저는 좀 그런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잡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순간에 더 땅굴로 저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일단 행동 취하기 이런 것 맞아요. 같아요. 정답. 왜냐면 몸이랑 마음이 정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땅굴을 진짜 많이 파는 편인데 땅굴에 들어가면 즐겨보려고 하죠. 왜냐면 땅굴이 나중에 자양분이 된다는 거를 이제 좀 안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멈춤이잖아요. 멈춰서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바쁘게 살 때는 생각조차 할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때 뭐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멈추고 뚝배님의 말대로 이제 액션을 취해야죠. 우리 셋 다 칭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미영님이. 네. 혹시 본인한테 칭찬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기억에 지금 나는 게 딱히 없는데 생각만 해도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자, 저는. 합시다 이제. 준비해주세요. 본인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오글거려서 잘 못하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 오글? 어머니가 네. 최근에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제 이름 앞에 혹은 말하는 거 앞에 예스를 붙여보라고. 그래서 오. 예스 뚝비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뭔가 귀여운데? 뭔가 맞아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생각보다 안 괴로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요즘 맨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면은 막 예스를 앞에 많이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도 저한테 칭찬하는 말로 저는 예스 뚝비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뭐야 못 이기겠어. 멋지고도 덜 감성적인 이 너무 멋지게 끊어줬는데 스타트를. 저는요 스스로에게 요즘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요. 또 힘든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고 또 겉보기에 엄청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수고했다 제로야. 잘했다. 더 이상 칭찬- 어떻게 네가 더 잘하니? 그런 말.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가진 강점을 최근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네. 성실성이라는 그거가 있다고 생각을 떠올려낸 것과 그리고 그거 자체도 굉장한 재능이니까 잘 가지고 잘 간직하고 하는 말을 하고 싶네요. 마음에 안 찼어요. 부족해.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거. 제가 해줄까요? 아니요. 진짜 싫은 것 같아요. 거절당했어. 네. 아니 저는 이런 자리 되게 좋다고 보는데 혹시 너무 뚜삐님은 부끄러워요. 미영님한테 어. 한번 칭찬해줄 말 있을까요? 그냥 방금 그렇게 본인을 칭찬할 용기를 낸 걸 저는 음.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오. 앞에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자체로. 네. 이거만으로도 많은 발전이다. 앞으로 많이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듣고 계시는 일왕님들도 그러면은 본인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건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떤 말이든 괜찮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잘해온 것이든 아니면 뭐 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계속 가고 있어라고 응원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네. 네. 합시다. 예스 뚝비. 예스 제로. 예스비역. 예스로 넘치는 이랑이랑입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멘트를 해보자면 이렇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제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가 열등감을 갖는 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실제로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둘째, 다른 사람 칭찬하기. 이러면 제 안에서 저를 괴롭히는 마음들도 조금은 사그라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스스로가 너무 미워지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그 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봅시다. 이랑이랑을 듣는 모든 이랑이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시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처음 해보네요. 여러 번 녹음을 했지만 처음 선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재거나 따지지 않고 이랑이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랑이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번에는 너랑 시간인데요. 제가 너랑을 처음 준비해봐가지고 이번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연을 모집을 했는데 단 한 분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굉장히 한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사연 소개를 해볼게요.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닉네임은요, 우타니라고 적어주셨어요. 타니. 우리 이랑이랑에서 닉네임을 지어달라고 할 때 굉장히 동물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쵸? 왜 근데 우타니로 하셨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그 주토피아에서 오랑우탄 있었나요?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랑우탄이 아니라 나무늘보군요. 아, 이것도 예. 편집해주세요.
아니 저 닮은 동물 말하자면 저는 나무늘보라고 아. 예전부터 많이 아. 들었거든요. 그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친구를 굉장히 많이 그러네. 닮았다고. 저 오랑우탄이랑 나무늘보를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네 음. 지금. 아니면 우타니에 오랑우탄 말고 다른 뜻이 있는 우탄? 건지 굉장히 우탄? 궁금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우타니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희가 질문을 가볍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답변을 쭉 한번 말하고 그다음에 긴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기에 노력 이후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자존감을 올리는 나만의 방식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나중에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다 약간 스포처럼 그 사연 안에 다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번 주의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식을 소개해 주세요 였는데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순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겸손해지려고 하면 극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네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우타님의 방법을 보고 느낀 게 사실 저랑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아 우타님이 굉장히 좀 자기 검토를 잘하고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자존감, 열등감 이 문제는 뭐 외면에서 비롯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어떻게 해야죠? 누구를 찾아가거나 뭐 좋은 주변인이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개는 자기 내부에 있는 거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성이나 자기 검토, 건강한 반성, 약간 자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반추하듯이 돌아보고 하면서 좀 본인에게 원래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저희가 자존감이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는 우타님으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람은 약간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을 느끼는 순간이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좀 괜찮구나, 내가 좀 그래도 좀 잘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자존감을 느낀다고 하시잖아요. 룩비님, 제로님도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느낀다고 하셨고 우타님도 뭐 과거에 내가 지나온 일이 잘한 거고 미래에도 앞으로 잘할 거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느낀다고 하셨어서 역시 사람이 뭔가 그렇게 자존감을 느끼는 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면을 말하자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에서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들 좀 많이들 알고 계신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현재에 집중을 하면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고 좀 자기 자신을 더 돌보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부동산 문제, 인플레이션 등 사회 초년생 및 대학생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된 우리나라는 헬조선, 탈조선 등 많은 수식어로 불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게 자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는데 이제는 부모님 품에서 나와 제 스스로 세상을 나아가려니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집 한 채씩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듣던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불평과 부족한 점만 보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저 스스로가 되게 못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고요. 올곧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 결과 현재는 제가 노력해서 꾸린 신혼집도 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진 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랑이랑 청취자분들도 느끼는 순간이 오실 텐데 그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헬조선이 아닌 진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너무 저야말로 감사하네요. 맞아요. 일단은 되게 건강하게 열등감을 극복하신 것까지 써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사연들이 올 때 굉장히 감사한 지점이 뭐냐면 저희보다 사회적 단계로 봤을 때 정말 앞서 있는 분이시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또 독립을 앞두고 계신데 사실 여기 있는 저희 3명 패널들은 아직 취업이나 인턴의 문턱조차도 가지 않았는데 저번에 사망님도 그렇고 이번에 우타님까지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들 혹은 이런 단계들에서 느끼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되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맞아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까지 짚어주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뭔가 같은 걸 보더라도 생각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상황은 만약에 내가 이번에 독립을 앞두었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준다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차피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한번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보자. 이뤄보자. 되게 건강하게 뭔가 더 나아갈 수 있게 건실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 컨트롤하는 방법이 부럽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참고할 만한 방향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여러 층위로 깊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저희 사회 문제를 짚어주셨잖아요. 맞아요. 요즘 사회가 조금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보면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집 문제, 결혼 문제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굉장히 버거운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고난 게 너무 다르죠.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또 앞으로 꿀 수 있는 꿈의 무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자연히 열등감이 생기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지금 우리 대학생들과 그 이후의 단계를 나아가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될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계속 우타님 사연에서 느끼는 건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 좀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되돌아보려고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내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라는 건 아무리 제가 용 쓰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뭔가 어떤 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감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타님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이 자체가 굉장한 지금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타님이 깨달으신 게 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같은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자가 또 다른 세계를 구상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주의 예를 들자면 태양계에 같은 행성들이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 행성들 간의 거리는 또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같은 세계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살지만 또 각자의 세계는 엄청나게 다른데 그게 너무 그냥 큰 집단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에 당연하다는 것들로 밀려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당연하게 집 한 채는 해주는데 이런 당연하게 말하는 것들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올가미에서 좀 빠져나오신 것 같고 우타님이 이루고 계신 세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시다가 그 안에서 힘을 찾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번에. 약간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냥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 그리고 되고 싶은 모습은 솔직히 조금 가벼운 문제라면 나를 둘러싼 상황들, 그리고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되게 무력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라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패널 두 분은 이렇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에 나에게 이미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초연하게? 네, 그거 제가 극강의 그 이걸 이럴 때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그거라서 내가 여기서 앉아서 울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에게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그냥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구조의 문제에서 내가 그 구조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진짜 한낱 개인일 뿐이고 개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제가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뭔가 하나씩 조금씩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 막 사회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제가 박근혜 퇴진할 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네. 그때 좀 이런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뭔가라도 해봐야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는 좀 나름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해가지고 제 계획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왜 넘어져야 되지? 아니면 왜 이걸 못하게 되지 하는 순간에서 예전에는 되게 괴로워하고 많이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외부성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 정말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누가 툭 치면 진짜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라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좀 다독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쉽진 않지만. 집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고등학교 때는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솔직히 가방이나 옷이나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는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솔직히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뭔가 차이가 있구나. 내가 대처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충당하는 거 볼 때, 아,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학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한 번도 알바를 쉬어본 적은 없거든요.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저의 용돈을 벌면서 부모님의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느끼는 세계가 다르구나. 특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어려운 지점인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오히려 저는 우타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보고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런 단계가 됐을 때 지금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저도 저를 계속 검토하고 하다 보면은 제 안에서 뭔가 잃어버린 부분도 찾고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위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타니님은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건전하고 굉장히 멋진 방법으로 이런 열등감을 이겨내신 사례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멋진 사연이 와서 오히려 이번 회차에 이렇게 사연이 하나 온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진지해졌지만 다음 우리랑에서는 어때요? 진지한가요? 네, 우리랑 상당히 진지한 코너긴 한데 네. 네, 뭐 제가 나름대로 재미있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뚝배님의 우리랑을 기대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그럼 뚝비가 지금부터 우리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존감과 열등감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존감과 열등감이야말로 객관적 영역이 아니라 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결국 우리랑 코너를 빌려서 이랑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 말이 용기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내면에 이미 있는 용기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면 혹은 저처럼 여전히 자존감과 열등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계기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저서 미움받을 용기로 널리 알려진 기시미 이치로의 책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그리스 철학에도 조예가 깊은 기시미 이치로가 풀어주는 아들러 이야기, 그 속에서 자존감과 열등감에 관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책에는 아들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열등감을 비롯한 일상 속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아들러의 낙관주의적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책을 좀 읽어드리고 뒤이어 자존감과 열등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가슴에 품고 살면 좋겠다 싶은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우리랑은 제가 그래서 시를 낭송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의사이자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 중에서도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은 인간의 몸, 정신, 이성 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은 통일적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인간은 상황에 따라 그를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들러 심리학은 두 가지 전제를 기초로 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통해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인지론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 그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하며 인과관계를 찾는 원인론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과정 중에 발생했는가를 지켜보는 목적론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을 말 그대로 각자의 체계로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세계를 구성할 자유를 갖지만 그 안에 언제나 책임은 따른다는 게 아들러의 주장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의미 부여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기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본인 삶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굳이 그런 거 없이 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태생적인 면이고 의미부여라는 게 생각을 한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계마다 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냥 순간에는 순간을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반대, 후자. 일단은 하나하나 의미를 다 부여하다 보면 뭔가 나쁜 일에도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일에 생각 없이 일단 하자라고 좀 더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뚝비님은 어때요? 저는 진짜 의미부여를 과도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사실 그런 의미부여 중에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지 않아도 될 경험까지 하고 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했어야 되는 경험이다라고 과도하게 의미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좀 나의 에너지 낭비이자 감정의 낭비이지 않은가? 요즘 그런 고민들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딱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것도 해야만 되는 경험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나쁜 경험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러라는 학자이자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고 또 그의 학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아들러의 낙관주의라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낙관주의라고 제가 말씀 딱 드렸는데 혹시 그러면은 낙관주의 하면은 낙천주의도 생각나고 비관주의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제로님이나 미영님은 본인이 낙천주의자 혹은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조금 어디에 가까운지 혹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낙관론이 맞을까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낙관론일 수도 있고 거의 낙천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시고. 저도 약간 낙관론인 것 같은 게 저는 사람을 좀 많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굳이 그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저도 낙천주의자에 저는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사실 저는 행동보다 생각으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가 닥쳤을 때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것도 그냥 좀 유머로 많이 그냥 풀어내는 것 같아요. 유머로 풀어내서 그냥 블랙 코미디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뭘 행동으로 바꾸자 이거보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뭔가 제가 낙천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패널님들도 아들러의 낙관주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본인이 낙관주의인지 낙천주의인지 비관주의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러의 낙관주의가 혹시 어떤 걸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아들러 같은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구리 2마리의 일화입니다. 개구리 2마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혹시? 그거 생각나요. 그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 네. 제로님은요? 개구리 2마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요? 사이좋게 지내는 개구리 2마리. 네. 그러면 아들러가 생각하는 개구리 2마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마리 개구리가 있는데 2마리 개구리 사이에는 우유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두 마리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다가 이 우유가 든 바구니에 빠지고 마는데요. 한 마리는 아 이제 난 끝장이야 소리치고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저 그냥 앉아서 개굴개굴 울기만 하는 거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결국 그 개구리는 우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열심히 헤엄치고 또 발을 젓다 보니까 갑자기 발 아래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우유 바구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가 우유가 치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 라는 다소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억지스러운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소부화인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들러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니까 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임으로써 가치 있다고 아들러가 말하기 위해서 꺼내온 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은 본인이 개구리라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개구리에 가까울지? 저는 잠깐 저희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한 적 있는데 좀비 월드가 참가를 하면 가장 네. 먼저 물려 그쵸. 죽겠다. 라는 극단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아마 제일 먼저 빠져 죽는 개구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까요?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쳐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쵸? 미영님은요? 저는 근데 약간 계산을 해보고 안 되겠는데 싶으면 좀 빠른 포기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이좋게 빨리 죽겠네요. 그래서 진짜 헤엄쳐서 치즈를 만들겠다 하는 발상은 절대 못할 것 같아서 그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이게 진짜 치즈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맞아요. 열심히 발버둥 치겠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앉아서 진짜 엉엉 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러면 이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낙천주의, 낙관주의, 비관주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관념적인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낙천주의자는 무슨 일이든 괜찮다면서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아들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좀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바로 그 현실에서 출발할 준비를 하는 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 때 낙관주의자는 암담한 현실을 그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비관주의적 태도는 용기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말하며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라며 포기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비관주의와 낙천주의는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낙천주의랑 낙관주의랑 크게 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번에 아들러의 이런 낙관주의, 낙천주의, 비관주의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좀 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낙천적이면 사실 오히려 비관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낙천적인 사람은 좀 겉으로 낙천적일지라도 좀 패배에 직면하거나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나타나면 오히려 굉장한 비관주의자로 바뀌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존감과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좀 권해드리고 싶은 태도는 사실 낙관주의적 태도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한들 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면서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를 저는 낙관주의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일말의 변화라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고 또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과도하게 또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지해지는 건 괜찮은데 또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낙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아들러의 낙관주의를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과 열등감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또 했던 질문 중에 낙천주의자,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혹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음이 바뀌신 게 있을까요? 전 있어요. 일단 낙관주의와 낙천주의의 차이를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서 그 기회에 되게 고맙고요. 그렇게 치면은 저도 낙천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낙천주의자. 네, 낙천주의자에 가까워서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가깝다는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대비를 하기보다는 잘 되겠지 뭐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실제로 그 일이 틀어지면 금방 비관주의로 돌아서거든요. 아이씨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엄청 원망을 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낙관주의와 낙천주의는 다르구나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제로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생각하다가 조금 좀 해보고 너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너무 그냥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한테 더 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 저도 차이점을 이번에 새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참 낙천주의와 낙관주의가 좀 다르다고 알게 된 게 좀 신선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낙관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전하고 제가 또 뒤에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와 비슷한 결의 시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 낭송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낙관주의적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찾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게 유명한 사람, 뭐 세계 석학의 강의를 들으면은 뭔가 다 알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짐을 싸들고 가서 강의를 듣고 왔다고 했을 때 정작 거기 앉아서는 느끼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그냥 갑자기 깨닫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과 비슷한 태도, 즉 낙관주의적 태도가 아니더라도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온전히 제 자신을 저로 느끼고 또 저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동력이 필요한 건데 자존감과 열등감이 저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이 좀 자만이 되지 않고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절대 기준이나 어떤 주류적 가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먼저 제 안의 문제 또 제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고 본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졌다면 돌아오고자 노력을 하는 것 자체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소 좀 의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어떤 해결책을 드리기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하면은 be yourself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를 들려드리기 전에 앞에서 yes 뚝비 했던 것처럼 좀 저는 be 뚝비를 외칠 테니까 제로님과 미영님은 be 제로, 뭐 be 미영님 이렇게 비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제로 말고 제가 먼저 맞네요. 중간중간에 저런 개그를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그 동년배 같은 대단하다.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비제로, 비제로 받으면 전 만족해요.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비 뚝비. 비제로, 이미역 네, 여러분들도 비이랑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뒤에서 또 시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까요? 이 시의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에릭 헨슨이라는 호주 출신의 시인의 시이고요. 이분을 찾아보니까 그림도 그리는 좀 뛰어난 예술가라고 하세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진심을 다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옥천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시 좀 읽어보셨는데요? 막 무슨 오디오북인 줄 알았어요. 혹시 이 시 제가 방금 읽어드려가지고 아직 다 음미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감상평이나 아니면 시를 듣고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옛날에 시험 기간에 방 정리를 한창 안 하고 모든 물건을 한 구석에 쌓아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 장면을 한번 보니까 뭔가 그것들이 제 이름보다 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노트북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 노트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 속에는 제가 감명 깊게 느낀 구절들에 대한 태그가 붙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를 구성한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내 손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들, 내 손과 가까이 두는 것들, 이거가 순간 내 이름 이런 것보다 더 나를 잘 표현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래서 이 시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막 이력서를 쓰고 이런 면접도 보고 이렇게 저 스스로를 PR할 자리가 많은데 뚝배님의 시 낭송과 미영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걸로 솔직히 저희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차라리 책장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또 뭔가 플레이리스트를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게 저희를 더 알게 하는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저의 경우도 저희 플레이리스트와 책장에 저 스스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거 혹시 뚝배님 이 시요 공유 배우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낭송한 거 알고 계셨어요? 진짜요? 네. 그렇다고 제가 공유에 도전한 건 아니긴 한데 저는 공유보다 좋았습니다. 네. 약간 오늘의 VVV는 뚝배님의 것이 어. 아닌가. 아. 낭송을 너무 멋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떠서 또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낙관주의적 태도를 어떻게 보면 이 시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또 각자 이 아닌 것이라는 시를 들으시고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순간들 그런 느낌들을 다 간직하고 그대로 지켜내고 사셨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당신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우리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가지 마세요. 끝까지. 오늘 3회를 맞아서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살짝 진지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우리랑에서 말씀 미리 드렸지만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자존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열등감이랑 제 콤플렉스가 어떻게 그럼 과연 다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을 통해서 앞에서 제로님이 말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랑 열등감이라는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어디 나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파고들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고, 또 다른 패널분들과 아까 우타님의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존감과 열등감 내가 다시 파고들어 봐야지, 내 안의 자존감과 열등감은 어떤 요소일까라고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만 이런 조금은 찌질하기도 한 마음을 혼자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들 약간 비슷한 포인트에서 비슷한 순간에 저랑 비슷한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 공감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뚝배님의 능력이기도 한데, 공감의 가장 좋은 지점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지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연 주신 우타님 사연을 읽으면서 아직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에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나이를 먹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이 얘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랑이랑 한 100회쯤 왔을 때 다시 다뤄야 되겠네요. 네, 저의 경험의 깊이가 아직 그만큼에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타님에게 조금 죄송했고요. 또 얘기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죄송할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뻔뻔하다면 뻔뻔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저희가 또 이렇게 이랑님들에게서 또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저희가 드리는 게 있으니까 또 이랑님들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맞아요. 땡큐
우타님께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되게 저희가 받아간 것이 많았던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뚝비님이 우리랑을 해주시면서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런 태도를 한번 가지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미영님께서 되게 용기 있게 자기 얘기를 해주셔서 공감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미영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아닌가. 영광입니다. 네, 조금 더 마음의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닐까. 아, 또 우리 이랑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전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3회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4회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역이랑 제로랑 뚝비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